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 대표 백승권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유퀴즈 나가셨을 때 뭐 문서의 신으로 불리셨던데요? 야, 이거 네. 너무 민망한 이름이고요. 거기 무슨 이렇게 이제 신 특집을 한다 그래서 네. 뭐 연기의 신, 뭐 암산의 신, 취업의 신에서 아마 네. 거기 신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어쨌든 신격화가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국문학도 출신이시고 예, 저는 미디어오늘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고 예, 그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서 메시 작성을 담당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글쓰기 전문 강사로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클리닉의 대표를 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요즘도 연간 200회 이상 글쓰기 강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좀 회사 일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네. 강의를 많이 줄여서 1년에 한 100회 정도 이제 100회요. 많이 다 절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거의 한 사흘에 한 번 꼴 강의를 하시는 그렇죠. 셈이네요.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예. 글쓰기 강의 때 주로 또는 예. 늘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뭔가요? 저는 제일 강조하는 거가 이제 독자 중심입니다. 네. 항상 읽는 사람 중심으로 써야 된다. 우리는 이제 쓰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글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네. 읽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글 속의 어떤 정보의 양이나 또 표현의 수위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반드시 읽는 사람을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네. 그 일반화면 이제 고객 마인드군요. 맞습니다. 예, 네. 똑같습니다. 사실. 네. 예. 그게 뭐 말하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기도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사실 이제 글쓰기보다 말하기가 훨씬 이 고객 중심이 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네. 말할 때는 이제 말을 듣는 분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이야기를 저 사람이 좀 더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의 내용이나 뭐 음색, 표정, 제스처 이런 거를 듣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은 안타깝게도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앞에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컴퓨터 화면 보고 우리 치다 보니까 더 힘들죠,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무언의 피드백을 받을 맞습니다. 수가 있고, 예, 네. 또 뭐 표정이랄지 제스처 같은 보조 수단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비즈니스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름의 영업 비밀을 좀 몇 가지 더 공개하신다면은. 예, 저는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은 이제 일반적 글쓰기처럼 무슨 뭐 재능이나 어떤 뭐 이렇게 창의성 이런 영역보다도 결국 내가 속한 조직에서 같이 공유할 내용들을 잘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나 의견보다는 사실을 더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칼럼이나 에세이처럼 이렇게 짧은 글 있잖아요. 네. 그걸 요약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보면 핵심이 뭔지도 파악하고, 네. 또 글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어떤 분은 뭐 글쓰기가 뭐 어휘력도 많아야 되고, 문장력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읽는 사람한테 전달할 건가, 피드할 건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칼럼이나 에세이를 보면은 배울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해보라고 제가 권하죠. 네. 네. 이게 전형적인 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예,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성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론도 시작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떤 후킹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떤 사례를 딱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용을 할 수도 있고, 네. 되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지만 서론의 전략, 본론의 전략, 결론의 전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전략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풍부하게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또 그 내용에 맞는 그런 어떤 구성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요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죠. 예. 서론이 기사로 치면 이제 리드에 해당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문학과 달리 이 비즈니스 글쓰기는 소위 문제, 글쓰기에 대한 재능 없이도 훈련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의 세계는 이제 물론 뭐 아마추어라는 건 뭐 논외지만 적어도 프로의 문학 세계는 재능이 없으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남다른 그런 어떤 그 감수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은 걸 보더라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담는 그릇이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참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가 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익숙한 통념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후천적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거 외에 어떤 실용 글쓰기나 뭐 업무 글쓰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상대방한테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법칙도 있고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걸 훈련만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평균적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글쓰기 재능인 사람은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또 논의 문제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만큼의 이런 글을 쓰는 데는 그 훈련으로다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실제로 그렇게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문학적 재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돋보이는 글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글이 조직에서 뭐 보고서, 제안서 이런 것들인가요? 예. 뭐 이메일도 있고요. 이메일이요. 네. 또 언론에 이제 알리기 위한 뭐 보도 자료도 있고 안내문. 의외로 그러니까 거의 화이트 칼라들 보면은 거의 쓰고 말하는 일이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조직에서 페이퍼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고서나 제안서나 뭐 이메일이나 뭐 보도자료 이런 걸 잘 써야지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의 필살기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사람의 스펙도 있고 전문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엔 뭐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 막 이런 거가 이제 대단히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 해보면은 토익 쓸 일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상사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상사가 이렇게 뭔가 지시한 대로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 업무 수행 과정이 다 보고서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더 많이 가고 아무리 영어 점수가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못하면 그 사람은 점점 이제 페이퍼를 안 쓰는 일을 자꾸 맡게 되거든요. 근데 페이퍼를 안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조직에서 주변부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몸으로 하는 일이랄지. 그리고 뭐 그냥 단순 작업들, 네. 뭐 어떤 기획력이나 그런 여러 사람 페이퍼를 쓴다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능력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페이퍼를 통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는 일들이 주로 페이퍼를 많이 쓰는 일이고 그냥 여러 사람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것들, 뭐, 그 다음에 루틴한 일들 같은 경우는 뭐, 보고 쓸 일이 없겠죠. 네. 우리가 흔히 페이퍼워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글쓰기가 이제 그 이메일 쓰기인데, 예, 이메일은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요령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이메일은 이제 이중적 성격이 있는데요. 이메일은 어떤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메일은 역시 또 편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 사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메일을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업무 이야기만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이제 그 수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은 이 어떤 편지라고 하는 성격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이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서적 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는 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제 나랑 원래 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안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네. 뭐, 한 달 전에 뭐 따님이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안부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즘에 아주 강추위가 되게 며칠째 계속되는데 그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나 이런 건강 얘기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메일에 앞부분에 두세 줄 써주면은 네. 되게 수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가 저는 이제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래퍼 형성을 해라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른바 이제 SNS 글쓰기 이거 어떻게 해야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분들은 이 SNS에서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별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일상적인 거 그냥 막 잡동사니 막 올리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막 페이스북이나 막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 라이크 수가 막 1000단위가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네. 그 사람 고유의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팬처럼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SNS도 이제 읽는 사람한테 유용함을 줘야 되거든요. 네. 뭔가 그 사람 글이 정말 재밌다든지 또 뭐 유용하다든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은 정말 이 분야에서 되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뭔가 그런 특장점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SNS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SNS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이렇게 읽게 만드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작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딱 이렇게 환기하는 그런 뭐 후킹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또 SNS는 어쨌든 사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사진과 글 사이에 오묘한 그런 어떤 배치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는 뭐 정말 자기가 스타든지 네. 뭐 대단한 미남 미녀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전략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야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인터넷이란 중원에 뭐 글쓰기, 글 고수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은 사실 글로서는 조금 빠지는데 네. 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략의 예, 그렇죠. 효과군요. 예, 예, 예. 요즘 한국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글쓰기 이 고수로서 나름의 무슨 유감이랄까? 아쉬움? 좀 조언을 좀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특히 SNS도 그렇고 뭔가 이제 담론의 영향을 미치는 글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라이팅은 담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고 이런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글들에 있어서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담론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돋보이거나 확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너무 이렇게 그 진영의 논리나 한쪽 시각으로 딱 재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도 뭔가 이제 그런 공격, 비판에도 뭔가 금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상대방을 이제 악마화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양쪽 진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마치 말을 화염병처럼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화염병 던지면 팍 하고 불꽃이 일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그런 글들이 이제 너무 미디어에도 많고 SNS도 많고 그런 글들은 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비판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그 대전제 속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거 없이 공동체의 그 커먼 그라운드를 파괴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구나. 네. 그리고 그런 글들이 또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금도란 말을 하셨는데, 뭐, 예. 도둑도 금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요새 뭐, 대통령이 뭐, 친위 쿠데타도 일으키고, 뭐, 예.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시대 아닙니까? 예. 네. 그 무도한 시대죠, 그러니까. 네. 참, 근데 보면, 뭐 이제, 우리 내란 재판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가를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 또 명백하게 드러난 행위에조차도 그걸 부인하고 그리고 그걸 또 이상한 논리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란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 사법적인 이제 어떤 응징이라고 할까?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이 서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한 차원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오염된 말이 자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 민주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애국, 네. 태극기. 예. 정말 그 좋은 말들이 우리가 태극기를 떠올리면은 이제 막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네. 막 그냥 극우적인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 정말 어떤 이제 특정한 이 사람들의 대한민국은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오염된 거가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의 그런 태극기가 그렇죠. 아니고 예. 태극기란 상징을 뭐랄까요? 독점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곡해서 독점하고 네. 또 더구나 미디어가 이제 계속 태극기 부대라고 하니까 근데 태극기란 말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오히려 이제 그냥 순수하게 태극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나 뭐 어떤 애국주의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태극기란 말을 못 쓰는 오히려 쓰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동안 그래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안 달았습니다. 요즘은 답니다만은. 예. 아,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소위 AI 시대 아닙니까? 예. 네. AI 시대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글쓰기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친한 분들은 AI를 전혀 안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제 문체를 지키기 위해서 AI를 나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 왜 이제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대형 칠판에 막 이렇게 수식을 막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이제 연산을 딱 풀고 그 앞에서 딱 멋있게 인증샷 찍은 사진 기억나시죠? 네. 그게 하나 이제 뭔가 과학자의 아우라가 좀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과학 수학의 연산은 다 전자계산기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학자는 이제 연산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설들이랄지 여기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쓴단 말입니다. 지금 특히 뭐 이론 물리학이나 양자 물리학 보면은 거의 다 이거는 뭐 이제 어찌 보면 상상력의 세계와도 가까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자계산기가 과학 수학에 저는 이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AI가 글쓰기 입장에서 보면은 글쓰기 입장에서 글쓰기의 전자계산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어떤 루틴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를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서 짚어봐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네. 개인은 이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보고 어떤 건 못 볼 수가 있는데 AI에 돌려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애들이 다 언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저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의 뭐 한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 90% 이상 된 사람들은 한 편의 글을 완성을 못하고 평생을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I 활용하면 누구나 다 글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글쓰기의 디폴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직업적으로 글을 쓰거나 프로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바탕에서 더 새로운 글들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글들을 이제 그냥 제 표현대로 하면은 지문 있는 글을 써야 된다, 이제 AI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 사람만의 어떤 그 고유한 생각과 문체와 표현을 담긴, 우리가 왜 좋은 작가들 보면은 그 작가 이름 가리고 문장만 봐도 네. 아, 이거는 지문의 글이야, 이거는 이문구의 글이야,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글쓰기의 시대로 다시 또 우리가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냥 평균적인 글을 쓰는 분들은 AI 적절히 활용하면 되고, 네.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프로의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문을 글 속에 만드는 그런 가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문체를 구축해야 되는군요. 예, 그 문체뿐만 아니라 네. 어떤 사고나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고유함이 있어야겠죠. 사실 AI는 다 평균을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평균적인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AI의 오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할루시네이션. 글쓰기의 할루시네이션. 글쓰기의 AI를 활용할 때도 오류 가능성 맞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글을 쓰다가 뭐 예를 들면 봄에 관한 시를 인용해줘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정말 멋있는 시를 인용을 해줍니다. 근데 그 시가 이게 진짜 있는 시인가 하고서 한번 구글링을 해보면 없는 시예요. 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 이제 이장희의 뭐 봄은 봄은 고양이로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봄은 고양이로다라고 하는 시를 인용을 했어요, AI가. 네. 너무 잘 썼어요. 근데 보면 그건 봄은 고양이로다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인용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인용이나 뭔가 뭐 무슨 어디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은 구글링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망신당합니다. 뭐 구글을 안 쓰는 사람들은 뭐 네이버라도 예, 그렇죠. 활용해야 되는 건데. 예. 네.
글쓰기 스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 글을 쓰는 자세랄까? 글쓰기에 대한 나름의 철학, 뭔가요? 저는 이제 뭐 처음에 독자 중심하고 비슷한데요. 글은 이제 나를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행위인데, 나를 드러내지만 그 순간에도 읽는 사람에게 뭔가 유용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간을 내서 나의 글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글이랄지라도 그 사람한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뭐 이제 저의 어떤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제가 살아가면서 얻었던 통찰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항상 유용함을 줘야 된다,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절대 저 사람한테 어떤 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거가 저는 아주 중요한 글쓰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선동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은 해로움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해롭고, 그리고 또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한 사회의 공동체성은 항상 유지되고 보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바닥이 허물어지면 보면 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부지리처럼 그 저기 조개와 그 새가 싸워서 결국은 조개 새가 다 어부한테 잡혀가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공동체성을 허물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죠. 네. 생태면에선 다 살아가야 되는데, 예. 뭡니까? 어부만 좋은 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이제 같습니다. 굳이 이제 그걸 뭐 한번 이 새하고 조개만으로 이제 어떤 국한을 해본다면은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공동체성. 네. 잘 들어오는 말입니다만, 나름대로는 공동체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네. 뭐 한 사회가 어떤 정책적으로 노선이 있잖아요. 그 노선의 선명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경쟁할 수도 있는데, 그 경쟁은 통합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통합을 지향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통합되지 않고는 어떤 경쟁은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를 해치는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너무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뭐, 이를테면 이제 5대5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보수를 한 3을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내. 그러면 5대2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5대5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의 생각들도 뭔가 이 생태계 균형처럼 그 생각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하고 비판하되 이제 결국 그런 어떤 그 균형 통합들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통합과 더불어 이제 실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아까 백 대표님이 쓰신 용어를 차용한다 그러면은 유용함을 줘야 되지만은, 예. 유용함을 주겠다 해서 그게 통합을 해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을 해치는 건 안 된다. 예, 이런 입장 같습니다. 예. 다양한 글을 쓰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보니까 나의 잠을 깨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이 책을 비롯해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여러 권 내셨더군요. 예, 지금 또 어린이를 위한 책을 지금 2권을 썼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데니스 홍이라고 압니다. 예, 미국 학자죠? 네. 예, UCLA 네.
그 로봇 과학자랑 같이 대신성은 이제 기획을 하고 제가 글을 써서 이제 로봇과 AI가 인간하고 이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뭐 그런 테마로 네. 동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권 정도 원고를 이제 넘겼고 빠르면 올해 가을쯤에 아마 이제 2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3, 4, 5권은 이제 또 내년에 나오는 걸로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동화 쓸 때 되게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동심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뭔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눈높이에 맞게끔 무언가를 쓰는 과정이 되게 즐겁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저를 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네. 그런 과정 같아요. 뭐 젊으셨을 때 자녀도 어렸으니까 예. 자녀를 위한 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제 자녀 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성인이 됐죠. 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로봇동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 어디까지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애들은 뭐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잘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용어나 뭐 어떤 개념이나 또 어떤 이제 생각의 깊이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조금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굳이 이렇게 자꾸 생각의 난이도를 이렇게 맞추기보다도 네. 조금 그 친구들의 어떤 문해력이나 네. 이런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글을 썼습니다. 네. 뭐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너무 자기 수준에 맞는 글보다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벅찬 글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비를 걸면은 요즘 젊은 세대 문해력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문해력을 좀 벗어나서 조금 읽기 어려운 글을 또 쓰신다 그런 말씀 같아서. 저는 사실 그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뭐 MZ세대 문해력 걱정을 하는 거가 문해력보다는 주로 한자어에 대한 겁니다. 한자어. 네. 뭐 금일을 금요일로 안달지, 뭐 그다음에 뭐 심심함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심심한 거로 생각하지 이렇게 주로 한자어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단어를 모르거나 오해한 데서 그걸 보고 자꾸 문해력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한자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한자 시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그 신문도 그렇고 뭐 책에서 거의 한자가 다 퇴출됐잖아요. 약간. 네. 그런 속에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한자도 배우고 국한문이 혼용된 신문도 보고 자란 세대라서 이제 그 뭐 심심한 했을 때 그게 이제 매우 깊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지 않는 말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 대신 그 친구들은 또 뭐 영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훨씬 더 그런 단어들에 대한 뭐 감수성이랄까 이게 더 빠르게 적응이 되고 저는 MZ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그 문해력은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조금 더 깊이 가보면은 관계 문해력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제 읽는 나 사이에만의 문해력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잖아요. 네. 이런 관계 문해력이 좀 떨어진 거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과 글도 관계 속에서 그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들 이런 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MZ세대들이 그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뭔가 그런 공동체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요즘엔 뭐 체육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다 입시 공부만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텍스트 관점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훨씬 문해력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예. 네. 비즈니스 글쓰기 강의를 하십니다만은, 뭐, 회사 같은 조직에서, 예를 들면 뭐, 차주? 이런 예,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회사 용어는 어떻게 보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차주, 무슨 금일, 네. 뭐 이골 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이제 뭔가 그런 말을 써야 보고서가 될 것 같은 그런 낡은 문화가 있죠. 네. 그런 낡은 문화는 바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해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 대체로 보면은 낡은 언어들이에요. 네. 언어도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성하는 언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어서 네. 이렇게 좀 이제 사라지는 언어들이 있는데, 저는 사라지는 언어는 사라지는 대로 가야 되고, 자꾸 새로운 언어를 써야지, 또 그래야 이제 생각도 새로워집니다. 언어와 생각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언어가 자꾸 생성이 되고, 뭐 낡은 언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는 지극히 맞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금일 이런 거 그냥 오늘로 고쳐 써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그 일상적인 현대어를 쓰자. 이렇게 네.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를 맡고 계신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의 클리닉,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글쓰기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는 뭐 교육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안에서 보고서나 뭐 여러 가지, 보고서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홍보자료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매뉴얼도 만들고 홍보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걸 AI로 전환해서 우리가 AX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그 똑같은 일을 AI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이제 또 저희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를 겪는 사람들한테 네. 어떤 조언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할 때 나만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만 자꾸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면 이제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이나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나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길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 코칭하거나 뭐 홍보 콘텐츠 할 때에도 항상 공급자가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많은 기회가 있다. 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이제 번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디어눌 기자를 하셨고, 예. 방송팀장 하시고, 예. 또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대한 나름의 걱정, 뭔가요? 일단 저는 언론이 좀 어떤 진영의 논리를 갖고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춘추 필법, 뭐, 불편부당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신의 어떤 노선과 진영 색깔, 또 그것도 자기의 독자들이 원하는 거를 중심으로 쓰는 거겠죠.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준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보수적 가치를 더 옹호하기 위해서 더
양질의 콘텐츠와 더 어떤 더 보편적인 논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견강부회를 하게 되거든요. 네. 억지로 다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력이 문제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너무 뭐랄까. 갈수록 이렇게 뭔가 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디어의 어떤 기사나 어떤 생각의 질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그냥 뭐 조중동은 조중동대로 그 각자 포지션을 하는 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이미 뭐 그러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억지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들의 진영을 옹호하려다 보니까 왜곡이 나오고 견강부회가 나온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다 하는 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파성을 유지하더라도 실력을 배양해라. 네, 뭐 그렇죠. 그런 예, 얘기입니다. 말이 되게끔, 네. 리즈너블하게끔 이제 팩트와 주장을, 오피니언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없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공동체성을 해치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글쓰기의 당대 최고수 백승권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